난 영어 잘 몰라. 밤에 주문해야 돼. 나는 잠이 더 소중해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해외 주식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2번, 3번 과정도 있으니까 1번부터 차례차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외 주식일까? 왜? 여러분들 이거 듣는 도중에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해외 주식을 하라고 할까? 보시면 자, 전 세계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시가총액은 총 몇 프로일까요? 2%입니다. 2%. 미국 같은 경우는 몇 프로일까요? 45%죠. 2% 이외에 98%라는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해외 주식을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뭐 다양한 프로세스나 뭐 절차 이런 게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요 장표에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하나증권 홈페이지를 재가공해서 만든 장표인데 저희 회사는 총 28개국을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에 온라인이냐? 온라인은 뭐냐면 MTS나 HTS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이렇게 나오겠고요. 오프라인은 뭐냐? 23개국입니다. 유럽도 있고 뭐 동남아도 있고 다양한 나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래 절차는 어떻게 될까라고 보시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계좌가 필요하겠죠. 이게 1번이에요. 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계좌에 돈이 있어야겠죠. 돈은 유식한 우리 영어로 원화 혹은 이제 환전을 해서 달러가 필요하겠죠. 뭐 중국 주식을 사시고 싶으면 위안화. 그 다음에 시세를 등록을 하시고요. 네 번째로 이제 주문, 거래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바로 이 해외 주식 거래 시간인데요.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을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규장은 밤 10시 반에서 새벽 5시까지 혹은 밤 11시 반에서 새벽 6시까지 합니다. 이걸 뭐 서머타임이냐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냥 저녁 10시 반, 저녁 11시 반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시 반, 11시 반까지 밤도 잠도 안 자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가 낮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주간거래겠죠. 주간거래. 자, 주간거래 여기 있죠. 주간거래는 낮 10시부터 가능합니다. 낮 10시부터. 유럽이나 중국, 홍콩, 일본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16시 오후 4시부터 할 수 있고요. 중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주식 정말 다른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사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시죠?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는 해외 관련된 주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게 미국 주식 규모로 제가 따온 겁니다. 자, 2018년부터 쭉 보시면요. 2018년에는 46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5조, 6조 요 정도 되겠죠. 자, 2019년에는 84억 달러. 그래도 조금 늘었어요. 근데 언제 빵 터지냐? 코로나19 때. 2020년에 거의 몇 배입니까? 이 정도면. 거의 4.5배입니다. 이 정도는 4.5배. 4.5배. 코로나 때 왜 터졌냐? 공포에 휩싸였던 증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었던 애플이 마이너스 30%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웬만한 대형주가 한 30%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뭐가 터졌죠? MTS 보급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로 다양한 콘텐츠로 보시는 분들,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이 주식이 하락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본격적으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면서 예탁 결정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678억 달러까지 찍게 됩니다. 2022년이죠. 2022년에는 지수 조정으로 거의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보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아무래도 시장을 타는 게 저희 주식 브로커리지 이런 매매이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고 금리 인상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매도도 하신 분들도 있고 평가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상을 회복을 하고 올해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내가 해외 주식을 안 하더라도 남들은 해외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예탁 결정에서도 알 수 있고요. 저희의 노후를 보장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2024년 1월 말 기준이고요. 단위는 조원입니다. 조원. 연금이 운영하는 자산이 총 1048.8조입니다. 1048.8조. 국내 연금, 우리나라 연금, 근데 비중을 봤더니 해외 주식이 32%입니다. 해외 주식이 32%. 국내 주식은 오히려 13%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곳에서도 해외 주식의 비중이 32.3%라는 것은 이거는 웬만한 금융기관도 해외 주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해외 주식을 담은 게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전체 자산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꾸준히 증가를 했을까라는 게 또 관건이죠. 처음부터 해외 주식을 많이 담았다면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해외 주식을 많이 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해외 주식이 만약에 꾸준히 비중이 올라간다면 해외 주식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즉 해외 주식 하면은 떠오르는 게 미국 기업들 내가 어떻게 영어를 알아? 난 영어 잘 몰라. 밤에 주문해야 돼. 나는 잠이 더 소중해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해외 주식을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2019년에는 22.6%였어요. 23%로 반올림 해도 되죠. 근데 이게 5년 사이에 32%까지 증가를 했다는 점은 연금에서도 해외 주식의 높은 포지션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가 해외 주식을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게 또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출처가 요 findancehub.com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출처 그대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을 통해서 에셋 클래스 리턴하고 2023이라고 치시면 요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각 연도별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9년 EM이라고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이 제일 좋았다. 2010년에는 리츠 부동산 신탁이죠.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년 연속 부동산이 제일 좋았죠. 그리고 13년도에는 스몰캡 쭉쭉쭉쭉쭉쭉 갔지만 매년 이 각 자산의 수익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1등한 자산도 있고, 한때는 리츠 같은 경우는 이때 코로나 때 그냥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사람들 밖에도 안 나가니까 부동산 관련된 이제 수요가 없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니까 또 리츠가 확 올라오게 되고요. 토탈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좋았냐면요, 라지캡이었습니다. 라지캡이 뭐냐? 대형주죠. 대형주 대표하는 게 S&P 500입니다. S&P 500. 토탈 기준으로 봤더니 누적 수익률 1위는 대형주였다. S&P 500이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또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거시경제 요소냐, 섹터 요소냐, 기업 요소냐, 이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바텀업 방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탑다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우리 경제 구성 요소가 크게 거시경제 있고 섹터 있고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거시경제가 제일 위에 있겠죠. 자, 거시경제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면 이제 금리나 GDP일 텐데, GDP가 좋아. GDP가 좋으면 어떤 산업이 좋을까? 어떤 산업이 좋겠구나. 혹은 이 산업에서 뭐가 제일 좋지? 라는 접근 방법이 탑다운인 것 같고, 바텀업은 길을 가다가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기업을 만났어요. 이 기업 너무 좋은데? 이 기업은 어떤 산업에 속해져 있지? 그 산업 내 경쟁 기업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경쟁사와 대비를 했을 때 이 회사의 강점이 뭘까? 기업 중심으로 포커스를 해서 하나씩 올라가는 게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시경제로 그냥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향을 한다는 가정이죠. GDP와 이런 것들은 우상향을 한다는 가정하에 장기 추세를 우상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이클. 자, 그러면 경기 저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경기 저점이라는 것은 뭐죠?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고민을 하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한번 풀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풉니다. 돈을 푼다는 것은 금리를 인하를 하겠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해서 돈이 푸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비었던 주머니에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시고 싶겠습니까? 평소에 사보지 못했던 소비를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거는 이제 자유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자동차, 가전, 혹은 뭐 럭셔리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걸 사면서 기업들이 돈이 돌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네요. 소비를 하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팔 수 있는 재고가 사라지고 있어요. 재고가 사라진다는 것은 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해서 또 다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싶겠죠. 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을 지어야겠고요. 그 공장뿐만 아니라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가 필요하겠죠. 원자재. 자, 이때부터 경기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땅도 필요하겠지만 철강도 필요하고 뭐 플라스틱도 필요하고 원자재도 필요하고 다양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이 확장이 넘어서 이때 사람들은 아직까지 돈이 있다 보니까 소비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제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인해서 수요는 빵빵하고 공급은 같이 또 따라오게 되니까 가격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온다는 건 무엇이냐? 물가 상승이죠. 유식한 말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경기 확장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요, 사람들의 삶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모아놨던 돈도 어느 정도 쓰게 되면 근데 막상 돌이켜 봤더니 그새 제품 가격이 그 몇 년 사이에 거의 뭐 더블로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호경기가 이제 정점을 내게 돼요. 물가도 많이 압박을 받고.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물가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나 보다.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돈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금리를 인상을 시켜버리죠.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뭐죠? 놀고 있는 돈을 금리를 잘 주는 은행이나 저축기관에 돈을 가게끔 해서 시중에 풀려져 있는 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자, 기업들 혹은 가게들, 예를 들어서 대출을 통해서 땅을 사려고 혹은 공장을 사려고 혹은 제품 원자료를 사려고 했던 기업들의 대출 비용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부도가 나는 기업들도 있고요. 가게 같은 경우는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부담이 돼서 대출 상환을 허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경기는 어떻게 되죠? 아나바다 운동이 되는 거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뭐 당근도 갔다가 뭐 중고거래 갔다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되죠. 그게 바로 후퇴기에 접어들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그게 지속이 되면 불경기가 되고요. 그 불경기가 지속이 되면 다시 중앙은행이 너무 불경기가 지속이 됐네 해서 다시 돈을 푸는 이러한 사이클을 되는 게 경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보시더라도 뭐 산업, 섹터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섹터에 대해서 정의가 과연 뭘까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섹터도 다르고요. 미국에서 정의하는 섹터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섹터를 좀 제가 갖고 왔어요. 긱스라고 해가지고 MSCI 산하 업체에서 이 전체적인 섹터를 총 11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는 뭐 석유죠. 네, 석유. 소재는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돌멩이라 생각하십시오. 돌멩이. 그러니까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이런 쪽. 산업재는 뭐죠? 맞으면 아픈 거. 인프라 이런 쪽. 임의소비재. 돈 쓰고 싶은 거.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럭셔리. 자, 필수 소비재는 의식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 의식주. 헬스케어. 아프면 먹어야 되고 가야 되는 거. 병원 쪽이죠. 제약 쪽이나. 금융. 돈과 관련된 거. 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IT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인터넷이나 뭐 SNS나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틸리티는 우리 살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적용해주는 뭐 전기, 통신 이런 쪽, 가스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이런 섹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섹터를 그대로 이 경기 사이클에 대입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동차나 뭐 가전이나 럭셔리 소비를 한다. 자, 그때 뭐가 임의 소비재, 임의 소비재가 되는 거고. 경기가 만약 후퇴를 한다. 후퇴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은 입어야 되고 음식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필수 소비재. 자, 산업이 이제 확정을 한다. 뭐가 필요하죠? 원자재나 섹터적인 측면에서는 뭐 에너지나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사이클과 이 섹터를 한번 교집합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의 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업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체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섹터를 이제 스터디를 할 때 밸류체인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반도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지만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좀 봤을 때 이 반도체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반도체가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게 나타났을까? 즉 재료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물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 밸류체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요 장표를 함께 보시면요. 5번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흔히 AI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요. 반도체를 얘네가 직접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설계를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도면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도면은 흔히 말하면 유식한 말로는 이제 IP,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IP의 소프트웨어를 응용을 해서 엔비디아 회사는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된 반도체를 진짜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파운더리라고 해서 TSMC나 뭐 삼성전자나 인텔이 하고 있는 업종이고요. 그 생산된 반도체를 잘 패키징을 해서 묶어서 테스트도 해보고 해서 완제품을 만든 게 후공정 업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아이디어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AMD도 물론 하고 인텔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저는 이 독보적인 게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기술력이 발전이 되면 지속이 되겠죠. 한편 다른 기업도 이 AI 반도체를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IC라고 자체 주문 제작 뭐 이런 게 이제 뜰 텐데, 뭐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들도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IP도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요, 생산업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어떤 업체가 또 수혜를 받을까,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게 밸류체인을 우리가 스터디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볼 때는 같이 밸류체인도 함께 봤으면 하는 거고요. 기업을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업을 볼 때는 무엇을 보냐면 이제 매출 구성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출 구성. 대표적으로 애플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에서 보시면 애플의 아이폰이 어마어마하게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는 게 보입니다. 그 밑에 뭐가 보이죠? 이 노란색, 주황색이라 할 수 있는 이 서비스 제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마진율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한 36%, 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 관련된 마진은 71%라는 점이죠. 자, 얘는 100개를 팔아서 36개를 남는 거고, 얘는 50개를 팔아도 35개가 남는 거예요. 판매 개수가 예를 들어서 얘는 100개, 100억이라고 하면 36억이 남는 거고, 이 서비스는 50억만 매출을 해도 마진이 35억이 되는 거예요. 마진은 거의 비슷한 거죠. 즉, 하나의 매출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을 해가지고 그 매출단의 영업이익이나 OP 마진 혹은 뭐 GP 마진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마진율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튀는지, 마진이 개선이 되는지, 이 마진이 좋은 매출 산업단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할 때 집중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이라 저희 해외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의 시가총액 비중이나, 그리고 해외 주식을 접근을 할 때, 투자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보냐, 뭐 매크로냐, 섹터냐, 기업이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해외 주식과 좀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 정말 필요한 유용한 것들, 이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편에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